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나온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나 말을 담은 그러한 문건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했을 텐데 하는 그러한 글이 실제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그와 다른 경우일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표현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문건이 대통령 혼자 써서 내보낸 것인지 아니면 일단의 공무원들이 같이 협력을 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그들의 의사표현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듯 합니다. 이번 2017년 12월 15일 중국 베이징 대학교 강연문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함께 살펴보기로 하죠. 우선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강연을 할 때 목적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야지,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 하는 게 있었겠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인용해서 그 소개를 했습니다. 지식의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식을 소개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빈약한 것이 드러나면 수준이 낮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이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되면 사고 저지르는 것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번에는 말로, 그리고 청와대 브리핑의 경우에는 글로 이렇게 국민들 또 상대방에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속마음을 의사표시로서 밖에 내보냈을 때 그것이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듣거나 글을 읽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내용이 그 당사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전달자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게 된다, 이런 경우를 의사표시에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의사표시에 실패하는 경우를 의사표현 능력에 문제가 있다,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먼저 그 속마음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때 그 표현하는 능력 자체를 먼저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문 내용입니다. 오늘 베이징 대학에는 1,000명이 넘는 한국인 유학생이 수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정신, 창의적 발상, 다른 문화적 배경은 두루 포용하는 베이징 대학의 개방적 학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렇게 그냥 줄줄줄 읽는 것을 그냥 들으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강연을 준비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그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 없이 이야기를 할 때는 중간에 빠뜨린 말을 뒤에서 그냥 덧붙이기도 합니다. 문법 생각하지 않고. 그러나 대통령이라든지 공식적인
그러한 발언을 하는 자리에서는 사전에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는 말은 항상 글에서 시작을 합니다. 글을 다 다듬은 다음에 그것을 말로 옮기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발언은 그 말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사전에 글로써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그 이야기한 내용 중에 베이징 대학의 개방적 학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방적인 것은 누굽니까? 베이징 대학이죠. 개방적인 학풍은 베이징 대학의 학풍입니다. 그렇다면 베이징 대학은 이미 개방적인 학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대학이 이제부터 개방적인 학풍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죠. 여기서 개방적이라는 말은 두루 포용하는, 이렇게 직접 강연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인 유학생은 문화적 배경이 다릅니다. 누구와? 대다수가 될 중국인 학생과 다르겠죠. 그러면 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을 포용하는 것은 누굽니까? 그것은 베이징 대학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베이징 대학은 개방적인 학풍을 지닌 학교이기 때문에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을 포용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국인 유학생이 베이징 대학의 개방적 학풍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선우가 바뀐 것을 알겠죠.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른 것으로 성립이 되려면 베이징 대학에는 개방적인 학풍이 아직 없어야 합니다. 단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한국인 유학생이 그곳에 유학을 함으로써 베이징 대학에 기여를 하는데 그 기여가 베이징 대학에 개방적인 학풍이 생기도록 하는 기여다. 이렇게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바른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틀렸습니다. 어떻게 틀렸느냐? 누가 누구를 포용하는지, 기여라고 하는 것이 주는 것인지 받는 것인지, 이것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 신시대 중국과 양국관계를 이끌어 갈 베이징 대학의 자랑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라고 하는 데에는 한국인 유학생들과 한국인 유학생이 아닌 학생들, 이렇게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베이징 대학교 학생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를 한 묶음으로 묶었습니다. 이들이 주어이죠.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떻게 되어야 하냐 하면은 베이징 대학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자랑이 됐느냐? 신시대 중국과 양국 관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시대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시진핑 총서기가 이끄는 중국 공산당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신시대 중국이고, 그 다음에 신시대 중국과 양국관계를 이끌어간다고 했을 때 이 둘을 혹시 분리할 수 없을까 하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문장상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한국인 유학생들과 여러분 모두가 신시대 중국도 이끌어야 하고 양국관계도 이끌어야 합니다. 이 문장의 구조에 따르면. 그런데 문제가 있죠. 신시대 중국은 한국인이 이끌 수 없습니다. 중국인이 이끌어야 하죠. 한국인이 그것을 이끌려면 중국 공무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르자면 결국은 현재 베이징 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는 장차 이 신시대 중국이라는 것과 중국과 한국의 양국관계를 이끌 수 있는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그러한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로 치면 공무원이 되어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베이징 대학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그런 꿈을 꿀 수 있을 겁니다. 베이징 대학이니까. 그런데 한국인 유학생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한국에 돌아오면 중국의 신시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비전, 지금 시진핑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현재 베이징 대학에 재학 중인 한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돌아오면 안 됩니다. 중국에 남아서 전원 중국에 취직을 해야 하겠죠. 그것도 중국 공산당의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신시대 중국을 이끌 수 있는 지위, 거기에는 공산당원만 갈 수 있죠. 그러한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한 것은 아니겠죠. 아마도 이것을 정상적인 문장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국인 유학생은 한국의 다음 시대를, 중국인 학생들은 중국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기 바란다. 이렇게 양국관계를 이끌어감으로써 그래서 모두 베이징 대학의 자랑이 되는 그러한 인재가 되기 바란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벌써 몇 건을 보았듯이 이 글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표현하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내 마음을 대변하는 이야기로 나와 너를 바꿔서 하는 이러한 문제가 중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글이 왜 이럴까? 왜 수많은 문건에서 바로 이와 같은 너와 나를 혼동하는, 혼용하는 이러한 동일한 체계사항의 오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가 중국에 갈 때 신앙송을 했었죠. 그 시가 방문객이라는 시였는데 그것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주객이 전도되었다 하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손님으로 가면서 주인에게, 자신을 초청한 주인에게 방문객을 잘 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시를 낭독했기 때문에 어울리지 않아도 지나치게 그리고 주객이 전도돼도 정말 정면으로 전도된 그러한 경우였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문건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설문이라든지 브리핑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은 글 쓰는 비서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인가? 이렇게 다시금 생각을 고쳐보게 됩니다. 혹시 일단 작성한 문안을 최종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밖으로 나오는 이러한 것은 모두 최종적인 수정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이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사표현 능력이라고 하는 두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까? 그러한 것이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 최종 작업을 비서관들이 했는데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면은 그 비서관은 하루빨리 해고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익과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는 이 표현을 할 때 그 사고방식의 어떤 논리체계 그 부분이 꼬여 있어서 뒤바뀌어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베이징 대학교 그 강연 중에서 지식이 빈약하다든지 혹은 틀린 지식이 두뇌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나는 이것이 옳다고 매번 쓰는데 그것이 원천적으로 틀린 것일 때 이럴 때는 그 본인이 표현한 내용은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 내용입니다. 한중 관계도 수천 년에 걸친 교류와 우호 친선의 역사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수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어서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18세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는 베이징을 다녀온 후 중국을 배우자는 뜻으로 북학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며 집은 금색으로 채색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천 년에 걸친 그 역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꺼낸 것이 18세기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21세기고 최소한 18세기는 수천 년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적절치 않죠. 그리고 이때 중국을 배우자 하는 것이 과연 중국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 이 실학자라는 실학파들은 오늘날로 친다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것을 배우자. 여기에는 서양 문명이 다분히 포함이 되어 있죠. 수천 년의 그 역사를 지닌 계속 과거부터 동일하게 유지되어 오던 그러한 중화 사상이라든지 정말 중국 그 고유의 어떤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18세기에 이르러 갑자기 배울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는 긴 세월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이야기를 했듯이 중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새삼스럽게 들여온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애초에 모순이다 하는 것을 굳이 사실 확인을 안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용 중에 중국은 말과 글이 일치하며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그렇다면 실학자 박제가가 조선도 말과 글이 일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조선은 엄연히 한자를 쓰고 한국말을 쓰고 있는데 말과 글이 일치하려면 한자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한국말을 버릴 것인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적절한 지식을 활용하는 데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죠. 이것은 지식의 빈약이라고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강연을 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이웃입니다. 한국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에서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우선 우리나라 말에서 이와 비슷한 뜻으로는 그런 것이 있죠.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정리를 해보죠.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있고 가까운 곳에 이웃이 있고 좀 더 먼 곳에 친척이 있는 이런 구도가 될 겁니다. 그 친척을 우리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사촌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면은 이웃은 가까운 사람이다. 이것이 옳죠. 그러면 사촌은 이웃보다 먼 사람이다. 이것도 옳습니다. 방금 그 설정한 구도에 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촌이지만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 이것이 이웃사촌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이웃사촌은 그가 이웃인가 아니면 사촌인가 하는 것을 다시 정리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사촌이지만 이웃처럼 가까운 사람이 이웃 사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웃 사촌은 이웃이 아니라 사촌을 가리키는 게 되어버리죠.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념을 잘못 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죠. 이웃사촌은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웃이 친척보다 더 가깝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친척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웃이지만 친척만큼 가까운 이웃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웃 사촌이다 하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웃 사촌은 사촌이 아니라 이웃인 것이죠. 사촌 같은 이웃이지 이웃 같은 사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틀린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지식이 박약하다고 할 것인지 무지하다고 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십시오. 또 다른 그 강연문 중에 다른 구절을 살펴보지요. 이거는 그냥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삼국지연의를 좋아합니다. 피난 가는 장면, 적에게 쫓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하루 10리밖에 전진을 못하면서도 백성들에게 의리를 지키는 유비의 모습은 사람이 먼저라는 저희 정치 철학과 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걸마인드 연구소에서 지난 강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참 유비와 닮았다. 그런데 유비는 패배한 지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비록 패배하더라도 백성에게 의리를 지키는 유비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이 말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심성이 그렇게 각박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사람은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옆집 아저씨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인 공무원이라는 것이 문제이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무를 수행하면 국가 운용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할 때 국민은 정말 피난을 다녀야 할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피난을 다니게 되겠죠.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 대학교 강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932년 4월 29일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조선 청년 윤봉길이 폭탄을 던졌습니다. 이곳에서 개최된 일제의 전승 축하 기념식을 응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념식을 응징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죠. 이것은 문장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소개하죠. 윤봉길은 한국 독립운동사의 영웅 중 한 명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고 사형되었지만 지금 루신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훈커우 공원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끝부분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지금 루신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훈커우 공원에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 매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원이라는 작은 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장으로 보면 훈커우 공원에는 루신공원으로 이름을 바꾼 훈커우 공원에는 이렇게 글을 쓸 이유가 없죠. 이것은 글자를 낭비한다는 그 지적을 받는 그러한 글쓰기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은 훈커우 공원에 매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매원은 훈커우 공원에 없습니다. 매원은 루신공원에 있습니다. 루신공원은 훈커우 공원이 아닙니다. 다만 루신공원의
과거 명칭이 훈코우 공원이었습니다. 현재 그곳에 가면 루신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훈코우 공원에 매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을 찾아가는 사람은 길을 잃고 헤매겠죠. 그래서 매원은 루신공원에 있다. 이 루신공원은 과거에 훈코우 공원이라고 했었다. 이렇게 간단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익숙한 훈코우 공원이라는 명칭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의사 전달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매원이라는 작은 공원이 조성돼서 조선 청년 윤봉길을 기리는 데 대해서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라고 한 부분을 살펴봅시다. 한국이 중국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한인애국단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는 1932년 4월 26일에 가입 선서를 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에 가입을 했던 그때의 선서문은 독립기념관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물론 직접 방문해야 가능합니다. 1932년 4월 26일에 가입선서를 하고 가입한 다음에 3일 만에 3일 뒤에 폭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체포돼서 사형당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우리에게 알려진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폭탄 의거를 실행하기 3일 전에 윤봉길이라고 하는 조선 청년을 한인애국단에 가입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보다 어른들이 있었으니까. 그가 이 가입을 한 목적은 중국을 침략하는 적을 도륙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선서문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적성으로서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기로 맹서하나이다. 이것이 한인애국단 앞으로 선서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된다.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돼서 중국을 침략하는 적의 장교를 도륙하겠다. 그것을 맹세한다. 그 내용입니다. 도륙이란 사전을 보면 죄다 무찔러 죽임, 무참하게 마구 죽임 이런 뜻입니다. 어떻든 그의 목적은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는 목적은 중국을 침략하는 적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까?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지키기 위해서 조선인 청년이 폭탄을 던지고 그 자리에서 체포돼서 사형을 당했는데 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게 참으로 고마운 일이라고 해야 합니까? 중국이 한국에게 고맙다고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윤봉길 의사는 우리 한국인의 선조입니다. 중국은 이 일에 대해서 한국에 감사해 마땅합니다. 물론 한인애국단은 현재 시진핑 총서기가 있는 중국 공산당과는 적대관계였습니다.
장개석의 조직으로서 따진다면 대만이라는 중국, 그들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해야 하겠죠. 그 당시에는 장개석 측과 현재 시진핑의 선조에 해당되는 중국 공산당과는 죽고 죽이는, 그렇게 싸우는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이 일은 중국이라고 보았을 때 중국이 한국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도 거꾸로 상대방에게 감사를 했던 것이지요. 이 부분도 역사에 무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오쩌둥 주석이 이끈 대장정에도 조선 청년이 함께 했습니다. 광주 봉기, 광주 꼬민에도 참여한 김산입니다. 김산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의 동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데 여기에서 김산이 누군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김산이라는 사람은 평안북도 용천 출생이고, 다시 말해서 그는 북조선 사람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조선인이지 한국인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김산이 중국 공산당의 동지라고 한다면 북조선 사람이 중국 공산당의 동지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터잡아 이것을 토대로 다음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입니다. 왜냐하면 김산이 중국 공산당의 동지이니까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동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틀렸죠. 만일 김산이 중국 공산당의 동지여서 중국과의 동지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것은 한국이 아니라 북조선이어야 할 겁니다. 동지라면 중국과 북조선이 동지이지 중국과 한국이 동지인 것은 아니지요. 문재인 대통령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 중국 방문이 이러한 동지적인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 무리에 김산을 띄워놓고 그가 중국 공산당의 동지이니까 거기에 발을 어떻게든 걸치고 중국과 한국이 역시 동지 아니냐. 그러니 거기에 올라서서 같이 가자. 이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앞으로 더 나아가자. 우리는 동지적 신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호소를 하는데 김산을 출발점으로 한, 김산을 바탕으로 한 이러한 동지관계라고 하는 것은 시진핑과 김정은의 동지적 신의는 그렇게 상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과 김정은의 신의가, 동지적 신의가 시진핑과 문재인의 동지적 신의가 될 수는 없죠. 시진핑과 문재인 사이에는 동지적 신의가 아예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발밑에 그러한 어떤 동지라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발밑은 지금 허공입니다. 발 디딜 곳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허공을 출발점을 삼는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것을 망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김산이라는 사람이 광주 봉기,
광주 꼬민 공산당 활동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중국 시진핑 총서기에게 동질감을, 동지로서의 어떤 그 관계를 설정해 보려고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것은 무지함이라고 해야 하겠죠. 다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강연문 중에 문재인 대통령은 근래 그 한시나 한자 성어나 이런 것들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강연문의 내용입니다. 베이징 대학 학생 여러분, 교수님과 교직원 여러분, 존경하는 하오핑 서기님, 린젠화 총장님, 왕안석의 시 명비곡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인생락제 상지심, 서로를 알아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다. 저는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역지사지하며 서로를 알아주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 인생락제상지심이라는 말이 왕안석의 시 명비곡에 나오는 말이다 하고 한정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가져온 말은 아니고 바로 그 식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역지사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생각은 일단 중국과 한국이 역지사지할 만한 관계, 서로 전혀 다르면 역지사지가 안 되죠. 이해도 할 수 없을 정도면. 그런데 서로 알만한 관계다. 비슷한 입장이다. 이런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말 그대로 이 구절은 왕안석의 명비곡이라는 그 시 두 수 가운데 두 번째의 시에 나오는 식구가 맞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그 한나라 원제라는 그 황제에게 궁녀가 많이 있었는데 직접 보고 마음에 드는 궁녀를 선택해서 시중을 들게 한다든지 식사 시중을 들게 한다고 되어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에게 그 얼굴 그림을 그리게 해서 세워놓고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뇌물을 주고 그림을 더 좋게 그리게 했는데 뇌물을 주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황제 앞에 불려나가는 일이 없어서 황제가 그의 얼굴을 못 봤다. 그랬는데 한 번은 흉노가 와서 흉노에게 여자를 한 명 주려고 하다 보니 가장 못생긴, 그림을 봤을 때 가장 못생긴 바로 그 여자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가는 순간에 봤더니 천하 미인이더라, 절색이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왕소군, 중국 고대의 4대 미녀 중에 한 명이다 하는 왕소군이었고, 그 왕소군이 이 왕안석의 노래에 나오는 명비, 밝을 명자에다가 뭐라 그러죠? 왕비, 뭐 이렇게 할 때 그 비자, 그 명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왕안석이 쓴 시가 이 명비곡이라는 시고, 그 중에 두 번째 수에 바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인용을 한
그 식구가 나옵니다. 그 식구는 두 개의 구를 이어서 다음과 같이 됩니다. 한은자, 천호은심, 그리고 후반부가 인생락제, 상지심,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한나라의 은혜는 열고, 여기에 열불박자를 썼습니다. 열불천자를 썼습니다. 한나라의 은혜는 열고 오랑캐의 은혜는 깊으니 인생의 즐거움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데 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측에다가 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봅시다. 시에서 보면 한나라의 황제가 이 명비 왕소군을 오랑캐에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명비 왕소군에 해당되는 그 자리에 한국이 놓여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문재인 대통령의 이야기는,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서로 마음을 알아주는 데 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오랑캐야, 이때 오랑캐는 중국이 될 겁니다. 너나 나나 같은 처지다. 왜냐하면 앞에서 사정이 비슷해야 역지사지도 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니 이 오랑캐야, 너나 나나 같은 처지인데 이번에 나에게 그 깊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역지사지 해야 되는 거 알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화법이 이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 오랑캐라고 불리우는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하는가? 그것은 왕안석의 시가 그렇게 했다고 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지사지를 왜 중국이 해야 하는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주객전도화법 아주 전형적인 예입니다. 역지사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항상 내가, 자기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서 그 입장이 되면 어떨까 하는 것을 헤아려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라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의 말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역지사지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옳지, 그렇지. 역지사지라는 말은 네가 나 문재인의 입장이 되어보라는 뜻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화법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해석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해석해 보십시오. 문장이 술술 풀립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랑캐는 중국이라고 할 텐데, 그러면 한국을 버린, 그리고 오랑캐도 결국은 질시하고 있는 그 한나라는 누구일까? 그것이 미국일까? 궁금해지지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인 왕안석, 이 경우에는 시를 썼으니까 왕안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림을 받은 왕소군이 한나라에 충성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 그리고 변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뜻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랑캐라고 하는 중국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역지사지해서 깊은 은혜를 베푼다고 했을 때, 가령 그렇게 베푼다고 하더라도 이 왕소군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은 평생 미국을 더 신뢰하고 미국을 그리워한다고 하는 뜻이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멋지게 식구를 소개를 하기는 했는데 이러한 중국어를 한자를 쓰는 중국에 가서 한자로 된 어떤 작품의 구절을 소개하면서 그 내력을 살펴보지 않고 소개를 한다 하는 것은 대단히 불성실하고 부주의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글로 준비한 다음에 가서 강연을 하게 된다는 그 과정을 생각할 때 이것은 지식의 부족이나 무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구조가 왜곡되어 있는 것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아무튼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번만이 아니라 매번 따지고 보면 일반 국민들은 이 나라에서 최고다, 가장 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통령인 공무원이 이렇게 의사표현 능력도 문제가 있고 논리구조가 왜곡돼 있다 하는 것은 그래도 대통령직이나 된 사람이니까 스스로 극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속하게 이 능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는 그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소통은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통은커녕 공무수행 능력도 위태롭다고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외교적으로 문서 하나로 회담만으로 모든 국가의 이익을 다 자기 손으로 넘겨주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